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의 문일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비욘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난청에 대한 것인데, 난청의 치료 중에서도 특히 난청을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강의 끝나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청도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일까요? 아니요일까요? 사실 제가 외래에서 많은 난청 환자분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니 아직도 21세기에 난청이 수술로 치료가 안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난청은 수술로 치료 안 된다고 들었어요 하면서 아예 포기하다가 수술로 치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일부 난청을 저희가 수술로 치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난청은 사실은 수술적으로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난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수술로 치료 가능한 난청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받아서 난청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귀의 구조와 소리를 듣는 과정을 알아야지 저희가 난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난청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리는 공기의 진동인데요. 이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귓바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면은요. 그러면은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소리를 좀 모아서 귀 안으로 더 많이 넣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가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고막을 진동시키면은 이 고막 안에 들어있는 작은 세 개의 뼈, 이 이소골이 또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난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들입니다. 이 작은 뼈 세 개를 진동을 시키고 이 진동된 이 진동이 힘이 달팽이관 내로 전달이 되어서 달팽이관 내에서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청신경을 통해서 소리가 뇌로 들어가게 되고 뇌에서 우리가 소리를 인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귓바퀴부터 청신경, 뇌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문제없이 소리가 전달이 잘 되어야만 우리가 난청이 없이 정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난청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난청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죠, 저희가. 첫 번째는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두 번째는 전음성 난청입니다. 도대체 감각신경성 난청은 뭐고 전음성 난청은 무엇이냐? 감각신경성 난청은 감각기관인 달팽이관의 이상이거나 아니면 신경성 난청이잖아요. 즉 청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난청입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는 달팽이관까지 잘 전달이 되는데 그 이후에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신경에서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저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성 난청이나 아니면 큰 소리 들은 다음에 생기는 소음성 난청, 또 하루아침에 갑자기 청력을 잃게 되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그 비율은 알기 어렵지만 대부분 한 90% 이상의 난청이 바로 이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러면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음성 난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팽이관과 청신경은 소리 신호를 잘 받아들여서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가는 경로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전달된 경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경로를 저희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주면은 다시 잘 듣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음성 난청은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것이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 이럴 때는 저희가 중이염 수술을 하잖아요. 중이염 수술을 해서 청력도 좋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귀지가 가득 차 있는 웨이도 또는 웨이도 폐쇄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소골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식도를 보면은 여기서 이 달폐관까지 전달되는 여기 웨이도하고 중이, 이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난청을 대부분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음성 난청은 저희가 수술적으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내이, 즉 달폐관이나 청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일부에서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혼합성 난청이라고 해서 전음성과 감각신경성이 합쳐진 난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역시 수술적으로 이 전음성 난청 부분을 교정 가능한데,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보청기나 이런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치료 가능한 난청이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에서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데, 그 수술적 치료가 어떤 치료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교정하면 되거든요. 난청이 발생한 원인을. 그래서 일단 원인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이 이소골의 이상이다 하면 이소골을 수술로 교정해 주면 되고, 중이염 때문이다 하면 중이염을 해결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전음성 혼합성 난청에서 원인 교정이 아니라 그냥 뼈로 듣는 청력 자체가 좋으니까 골전도 보청기라는, 즉 뼈로 소리를 전도하는 그 기를 잘 살리는 이런 보청기를, 의료기기를 수술적으로 이식해서 잘 듣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음성이나 혼합성 난청에서는 이런 중이염 수술, 이소골 성형수술과 같은 수술뿐만 아니라 골전도 보청기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부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분들을 저희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각신경성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청기가 더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청기로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고도나 심도, 정말 보청기를 껴도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의 난청이거나 보청기를 껴도 이득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분들에서의 난청은 우리가 인공와우 또는 인공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이런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다시 청력을 거의 정상까지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간 정도의 난청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청기로 효과를 못 보는 일부 중도 또는 중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중이 임플란트라고 해서 일명 심는 보청기 수술을 또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이 임플란트 이식 수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난청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는데 내가 안 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전음성 난청 때문인지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 때문인지, 또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난청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청기만 쓰면 되는지, 아니면 인공호흡 수술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난청인지 알아보려면은 일단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해서 여기에 써놓은 검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보통 병원에 방문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바로 이 수능 청력 검사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난청의 정도와 그리고 감각신경성인지 전음성인지를 파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고막 내시경 사진을 찍어서 고막이나 중이각 내에
무슨 병변이 있는지를 저희가 진찰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내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이 측두골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는 즉 CT를 찍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난청인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이 위에 3가지 검사를 진행하면 되고, 특히 고도나 심도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인공어우 수술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려면은 저희가 청신경의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달팽이관의 이상 유무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공명 영상 즉 MRI까지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3가지 또는 4가지 검사를 해보면은 난청의 정도와 유형 그리고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청력 검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각 주파수별로 내가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따로 검사하고요. 삐 하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들리면은 버튼을 눌러서 이제 검사자에게 내가 이 소리를 인지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주파수별로 큰 소리부터 작은 소리까지 삐 소리를 달리 해가면서 소리를 주고, 그 소리를 제일 처음으로 인식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음 영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주파수 영역, 즉 500, 1000, 2000, 4000Hz의 주파수의 평균을 내서 저희가 정상이냐, 경도 난청이냐, 중도 난청이냐, 고도나 심도 난청이냐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청력 검사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에서 500, 1000, 2000, 4000Hz 이 4개 주파수의 평균 값을 구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대략적으로 500, 1000, 2000은 좀 좋은데 4000은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평균 값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도 난청이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청력 검사를 꼭 진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수술적 치료 대상은 전음성이나 혼합성 난청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음성이나 혼합성 난청을 유발하는 질병의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질병에서 그 다양한 질병에 맞게 저희가 서로 다른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 환기관 삽입술이라는 아주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청력을 다시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성 중이염이 대부분은 고막에서 구멍이 뚫리고 고막 내부에 중이 공간 내에서 염증이 생겨서 바깥쪽으로 고름이 흘러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깨끗하게 마른 다음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내부의 병변도 제거하고 고막 천공도 막아주게 되면은 다시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만성 중이염 수술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 안에 작은 뼈가 고막의 소리의 진동을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작은 뼈들에 문제가 있을 때, 즉 뼈가 망가져 있거나 뼈가 녹아버렸거나 염증으로, 아니면은 잘못 연결돼 있거나, 또는 뼈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소리 진동이 전달이 안 되겠지요. 중간에서 끊기거나. 그랬을 때 이런 이소골을 대체해서 인공 이소골로 대체해서 수술을 해주면은 그걸 우리가 이소골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소골 성형술을 통해서 다시 청력 회복을 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질환에서 골전도 청력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은 골전도 보청기 이식 수술을 간단하게 해서 골도 청력이 괜찮을 때, 또 이런 원인 교정이 이렇게 회복적 구조 때문에 쉽지가 않을 때 골전도 보청기 이식 수술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통해서 저희가 청력을 꽤 좋게 회복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급성 중이염하고 삼출성 중이염의 고막 사진 소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고막이 원래 평평해야 되는데 이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혈관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급성중이염이라고 하고, 이렇게 고막 안에 고름이 꽉 차 있으면은 당연히 소리 전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안 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급성중이염에서 저희가 항생제를 잘 써서 이 항생제로 염증이 많이 사라졌어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맑은 물 또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염증까지는 아니지만 삼출액이 이렇게 안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강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막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이소골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급성 또는 삼출성 중이염에서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죠. 항생제 치료나 이런 약물 치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은 모든 환자를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요. 삼출성 중이염은 이제 성인에서도 있지만 주로 아이들에서 흔합니다. 아이들에서 흔한데, 이랬을 때 초기에 약물 치료, 보존적 치료, 그리고 좀 기다려보는 것, 저절로 물이 빠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봄에도 불구하고 삼출성 중이염이 호전이 되지 않고 청력이 계속 떨어져 있으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희가 고막 환기관 삽입 수술이라고 이런 수술을 한번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수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수술이 아닐까 싶은데, 이와 같이 중이강 내가 이렇게 고름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누렇게. 그래서 이런 고막의 움직임이나 이소골의 움직임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빼줘야겠죠. 근데 이제 약물 치료와 또 그런 보존적인 치료로 이게 빠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하면은 이런 조그만 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막을 환기시킨다 해서 고막 환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그만 관을 고막을 가볍게 절개하고 이 관을 이 안에 삽입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이 환기관을 타고 밖으로 이제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이죠. 이 수술은 뭐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5분도 안 걸리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국소 마취로 쉽게 시행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5분도 안 걸리는 이런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아이들 또는 성인에서 삼출성 중이염이 있을 때 저희가 바로 청력을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고막에 조그만 튜브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이 튜브는 사실은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한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그냥 가만 놔두시면 되고, 대신에 이렇게 튜브가 있으니까 고막에 구멍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또는 수영 같은 것을 할 때 이 바깥쪽에서 더러운 물이 고막 안으로 오히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중이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튜브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귀에 물이 안 들어가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술적 치료 대상은 만성 중이염입니다. 소아도 물론 많지만 성인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만성 중이염은 이와 같이 대부분 고막에 구멍이 있고요. 고막 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막 안쪽에 염증이 심하면서 이 고막 구멍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고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죠. 귀에서 계속 물이 흐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베개에 이게 물이, 고름 같은 게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열도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만성 중이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술을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염증도 제거하고 이 고막의 구멍도 막아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청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의 이름을 고실성형술이나 유양동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실성형술은 이 고막만 해결해주는 수술이고, 유양동 절제술은 이 귀 뒤에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한 뼈가 있거든요. 이 뼈를 저희가 보통 이 염증이 이 뼈 쪽으로 들어가서 이 뼈 안에도 염증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뼈를 같이 해결해 줄 때는 이제 유양동 절제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은 고실 성형술만 할 때는 내시경만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유양동 절제술까지 같이 해야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귀 뒤를 절개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고막의 구멍을 이렇게 깨끗하게 메꿔줄 수가 있고, 청력도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 뒤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CT인데 이렇게 까맣게 공기가 차 있어야 됩니다, 귀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회색 덩어리, 동그란 덩어리가 하나가 보이죠? 이게 진주종이라는 것인데, 이런 염증, 특히 이런 진주종은 꼭 수술해 줘야 되는 병인데, 이런 진주종성 염증이 귀 뒤에 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고막 안으로만 들어가서 수술을 할 수는 없고, 이 귀 뒤를 절개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런 수술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청력도 어느 정도 회복을 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 뒤쪽에, 외이도의 뒤쪽에 뼈를 이렇게 갈아서 이 안쪽에 있는 병변을 싹 다 제거해 주는 수술이 바로 이 유양동 절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 중에서 또 특별한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그 모식도를 조금 크게 확대를 해봤어요. 고막이 있고, 고막에 등골, 추골, 그리고 이게 등골이고요. 추골, 침골, 등골, 이렇게 세 개의 뼈가 있죠. 이렇게 세 개의 뼈가 있어서 고막이 움직이면은 요 세 개의 뼈가 같이 연쇄적으로 움직여서 소리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이 등골 부분에 여기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병입니다. 그게 바로 이 경화증이라는 병인데요. 경화라는 게 굳는다는 뜻이니까 귀가 굳는다라는 그런 한자 병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화증이 생기면은 등골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밖에서 아무리 소리가 와서 고막을 진동시켜도 얘가 움직이지 않고, 따라서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청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등골 수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 등골 수술은 조금 위험하지만, 그렇지만 한 3명 수술하면 2명 정도에서는 청력을 상당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듣는 뼈가 굳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뼈에다가 조그맣게 가운데 레이저로 구멍을 내고, 요 조그만 뼈를, 인공뼈를 이 레이저로 낸 구멍 속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이 침골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주면은 이 등골의 역할을 이 인공뼈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한번 진행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 수술 영상인데 이게 등골이거든요. 여기가 이 등골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굳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등골을 저희가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그 다음에 레이저로 이 등골의 바닥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인공뼈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소리 전달이 다시 잘 되게 해주면은 청력을, 수술만 잘 되면은 거의 정상 가까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경화증도 저희가 수술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소골 이상에서 이런 등골에 이 뼈가 굳어버린 거 말고, 만약에 여기에 염증이 엄청 심해서 이 등골이 녹아버렸다, 또는 이 침골이 없어졌다, 또는 선천적으로 이 침골의 이상, 등골의 이상이 있거나 추골이 망가졌다, 하여튼 이 세 개의 뼈에 어느 부분에라도 이상이 있으면 소리 전달이 잘 안 되게 되니까, 이 세 개의 뼈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세 개의 뼈를 제거하고 인공뼈, 즉 이 세 개의 뼈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뼈를 올려줘서 고막의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잘 전달되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이런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뼈들이 있고요. 이런 인공뼈들을 제가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이가 0.25mm 차이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장에 비치된 이런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인공뼈를 이식해 줌으로써 다시 청력을 되찾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술은
수술하면은 100%다 좋아진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번 수술하면은 2번 정도에서는 청력 호전을 꾀할 수 있다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수술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술들, 즉 원인 교정을 통한 수술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골전도 보청기를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이식해 줄 수가 있는데, 골전도 보청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안쪽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뼈에다가 단단하게 고정시킨 이 나사와 같은 어부트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이런 타입도 있고요. 아니면 피부 밖으로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자석으로 이와 같이 이 기기를 부착시켜서 실제 골 전도를 일으키는 이 내부 장치는 이 귀 안에다가 완전히 이식하는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골 전도 보청기 수술을 통해서도 저희가 청력을, 특히 골 전도 청력이 살아있는 분에 한해서는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 골전도 보청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골전도 청력이 살아있어야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이런 전음성 난청이 아니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저희가 대부분의 환자들을 다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일부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부가 뭐냐면은 바로 이 고도나 심도 난청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잠깐 물 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난청의 정도가 중간 정도일 때는 중도나 중고도 난청일 때는 사실 보청기를 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저희가 이 중이 임플란트라는 수술을 해서 보청기를 대체해서 수술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도나 심도, 즉 청력이 보청기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나쁘다고 하면은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해서 청력을 다시 찾고 새 삶을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술적인 난청 치료입니다. 중이 임플란트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긴 기계인데요. 이 달팽이관 고막 안쪽에 있는 이소골에다가 우리가 이런 진동체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소골에 진동체를 붙이면은 이소골이 진동해서 고막의 진동을 달팽이관으로 연결해 주잖아요. 근데 이 진동체가 이소골의 진동을 엄청 크게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흔들리게 하니까 더 크게 소리가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어떻게 보면 보청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보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40에서 70dB의 중고도 난청에서 이 중이 임플란트를 써볼 수가 있는데, 보청기 사용을 먼저 해보고 이 보청기 사용에도 효과가 없을 때에만 이 중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먼저 환자분들한테 권유드리기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효과가 안 좋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저주파의 청력은 좋은데 중간 주파수나 고주파 청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에서 효과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수술 비용도 비싸고 보험 적용도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진 않고 1년에 뭐 한 몇십 케이스 정도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더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인공와우 수술입니다. 인공와우 또는 인공달팽이관이라는 수술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아직도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공와우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공와우는 난청이 엄청 심한 사람들, 그래서 보청기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에서, 달팽이관이 그런 분들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달팽이관이 기능을 못할 때 보청기로 아무리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줘봤자 내 달팽이관이 그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지 못하면은 그러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달팽이관의 기능이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달팽이관을
아예 그냥 통과해서 나는 이 기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청신경을 자극해 버려야겠다 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시는데도 너무 소리가 계속 왜곡되고 정말 말 변별이 잘 안 되시는 아주 심한 난청 환자분들은 인공와우가 유일한 정답 치료법이고요. 이 수술을 통해서 다시 어느 정도까지는 청력을 올리고 말소리를 잘 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와우는 한 40여 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고심도 난청의 정말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치료법이고 이제 4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공와우의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다 검증이 된 상태이고 수술의 유효성 역시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런 고심도 난청 환자에서 청신경에 문제만 없다면 상당히 잘 들을 수 있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기적인 자극을 직접적으로 청신경에 전달해주는 그런 개념의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장치가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3개 회사가 이 인공호흡 내부 장치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이제 스타트업도 국내 국산화, 인공호흡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호흡 내부 장치가 있는데 이 내부 장치는 여기에 있는 이 전극 끝을 달폐관에 집어넣어서 이 전극이 청신경을 자극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깥쪽에 외부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머리에 붙이는 외부 장치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원래 전통적인 인공호흡 장치였는데 귀에 걸면서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된 조그만 이 스티뮬레이터를 이렇게 귀에다 붙이는 이런 귀걸이형 타입도 있습니다. 이 두 타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식도는 이와 같은데 밖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 바깥쪽에 있는 외부 장치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 20번까지의 전극이 있다고 치면은 그 전극에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자극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빠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라고 들을 수 있는지를 이제 여기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내부로 전달해 주면은 이 내부에 이 전극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 그리고 서로 다른 강도로 이런 자극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 뇌에서 이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공 귀를 우리가 이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달폐관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주파수 특이성이라는 건데요. 달폐관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 그림은 여러 바퀴 말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원래는 2와 4분의 3 바퀴가 말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끝부분 다 말려 있는 거에서 시작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주파수 영역을 담당을 하고 이 말려 있는 제일 첨단부는 저주파수 영역을 담당을 하니까 전극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루루루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전극을 자극하면 우리가 높은 음을 들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전극을 자극하면 낮은 음을 들을 거거든요. 이런 주파수 특이성을 이용해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새로운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치 인공관절처럼 저희가 달폐관 기능이 망가지면은 인공 달폐관을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쪽 인공호흡 이식한 분이 이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귀 안에 달폐관에 전극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말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전극이 자극되면서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인공호흡 수술하고 나면은 MRI를 찍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인공호흡가 내부 장치와 외부 장치를 서로 이 부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석을 통해서 부착을 시키는데 이 자석이 내부 장치에 들어있다 보니까 MRI를 찍을 때 자기장 내에서 이 자석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석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체내에서. 따라서 이거를 수술을 한 다음에는 MRI를 찍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 기기와 자석, 이 제조 방식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재 모든 인공호흡은 3테슬라 MRI,
즉 우리가 찍는 모든 MRI를 제한 없이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인공호흡 이제 수술하신 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브리드 자극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청력이 주파수별로 저희가 다 다르잖아요. 모든 주파수가 다 청력이 죽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주파 대역은 청력이 좀 많이 살아있고 고주파 대역은 청력이 거의 죽은 이런 이 하강형의 청력도를 가지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거든요. 우리가 실제 외래에서 검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는 이 고주파 대역은 인공와우라는 기기를 이용해야 되지만 저주파 대역은 아직까지 보청기로 충분히 재활이 가능한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해서 고주파는 인공와우, 저주파는 보청기,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자극을 하이브리드로 묶어서 자극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자극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난청의 원인과 기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데 크게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혼합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든 난청을 수술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난청은 분명히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고 청력을 호전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를 해서 나의 난청이 인공와우나 아니면 다른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난청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강의하는 동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송이 채널님께서 양측 보청기를 했는데 잘 안 들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보청기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가 어음 변별력이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보청기로 혜택이, 즉 보청기를 통한 혜택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인공호흡 수술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수술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뭐 보청기로 안 될 정도로 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보청기에 계속 집착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정확한 청력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피바이러스님께서 난청이 몇 시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화성 난청은 한 2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데 우리가 느낄 정도로 난청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60대에서 생깁니다. 50대, 60대에서. 그런데 30대인데 안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소음성 난청을 또 의심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 층 그리고 이제 청소년층에서도 워낙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특히 시끄러운 데서 내가 소리를 들으려면 볼륨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큰 소리로 너무 오래 들으면 소음성 난청이 올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안 들리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폰을 오래 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벤부님께서는 줄 무선 헤드폰 중에서 귀 건강에 더 좋은 건 뭔지, 사실은 모든 이어폰은 다 구별 없이 그 어떤 형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듣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귀 건강에 더 좋다 아니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청과 상관없이 헤드폰이 더 좋은 이유는 이어폰은 보통 귀에다가 꽉 틀어막아서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웨이도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드폰은 그냥 귀 안에 꼭 끼워 넣지 않고 귀 위에다가 얹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헤드폰이 웨이도염의 위험을 훨씬 감소시키고요. 두 번째로 정말 귀 건강에 좋은 이어폰은 또는 헤드폰은 최근에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소음 제거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또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제품을 쓰면은
특히 시끄러운데, 뭐 예를 들어 버스 안, 길거리 이런 데서 이제 음악을 듣거나 뭐 강의를 들을 때도 훨씬 더 작은 볼륨으로 저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소리가 삐삐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한 상황인가요? 이명 소리이신 것 같은데요. 가끔씩 들리는데 내가 청력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 소리가 들리는데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병원에 가서 뭐 응급하진 않지만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 진짜로 응급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돌밭은 난청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청력이 떨어진 경우, 내가 인지할 정도로 청력이 한쪽 귀가 또는 양쪽 귀가 갑자기 떨어진 경우는 빨리 검사를 하고 스테로이드란 약물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 질문은요. 아이가 중이염에 자주 걸리는데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나? 네, 그래서 사실 예방법도 물어보셨는데요. 중이염이 자주 걸리는데 청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이염을 방치해서 급성 중이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그 균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이 달팽이관 내로 들어가서 청력을 영구적으로 나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중이염이 걸렸을 때는 바로바로 치료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이염을 다 고막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고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그 다음에 약을 적절하게 쓰기 때문에 중이염을 빨리빨리만 치료하면은 청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출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청력은 괜찮습니다. 삼출성 중이염 때문에 그냥 전음성 난청이 생겼을 뿐이지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삼출성 중이염을 또 적절하게 고막 환기관 삽입 수술만 해줘도 청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이염 예방법은 사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기가 안 걸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감기가 안 걸리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감기가 안 걸리면 중이염도 안 걸릴 텐데 감기가 늘 걸리니까 중이염도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중이염이 너무 자주 걸린다 하면은 사실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뾰족한 예방법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가 중이염에 좋다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심해지고 있어서 보청기 다 빼면 이명이 심하게 울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난청이 있으면 당연히 이명이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을 때는 난청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만 이명이 해결될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처럼 보청기를 끼고 계시면은 열심히 끼셔야 되는 것이고, 보청기를 뺐을 때 이명이 심하게 울릴 때는 사실은 보청기를 끼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이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이명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주무실 때 주변에 약간 백색 소음이라든지 음을 조금 만들어 놓고서는 주무시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상해로 고막 천공이 있어서 회복 가능한지 후유증이 남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상해가 있어서 고막 천공이 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막 천공이 있어서 단순한 전음성 난청만 있는 경우는 나중에 고막 천공만 막아주면은 청력이 다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고막 천공이 있으면서 안쪽에 감각 신경성 난청까지, 즉 달팽이관의 손상까지 같이 있는 경우는 그거는 우리가 고막 천공을 나중에 막아준다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지 않고 약간의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지럽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이 손상, 즉 달팽이관의 손상이 조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CT도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약을 좀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화성 난청에서 귀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귀 건강에 좋은 음식이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노화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노화성 난청을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항산화 작용이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채소나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중이염 종류는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도 웬만하면 진단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도 그런 진단 장비도 다 있고요. 청력 검사를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는 병원은 동네에는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진단 받으신 다음에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귀 안쪽이 구불구불하다고 하셔서 이비인후과에서 귀를 파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귀지는 한 1년에 한 번만 파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는 만약에 1년에 한 번 갔더니 너무 안쪽에 귀지가 빡빡하게 차 있어서 좀 더 자주 가야 된다라고 하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요. 귀가 먹먹하고 일상생활 하면은 퍽하고 뚫리는 소리가 나고, 네. 지금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특히 비행기 타다 내리면 퍽하고 뚫리는 소리가 나고 귀가 먹먹하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이관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검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관 기능 장애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코를 잡고 바람을 부는, 우리가 발살바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코를 잡고 바람을 이제 귀로 불어넣는 그런 연습을 좀 열심히 하시면은 이관이 좀 막혀 있다가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CT나 이런 이미지 검사도 한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아웃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요, 인공아웃 수술 비용은 대략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면은요, 한 400~5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소아는 좀 더 저렴하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수술 비용은 다 비슷할 때는 병원마다, 예를 들어서 병실에 1인실을 쓰느냐, 뭐 2인실을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좀씩 다르겠죠. 어쨌든 이제 보험이 되면은 한 400~500만 원 정도 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만 해당하시면은 인공호흡 수술을 보험 적용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실비 적용해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비 적용은 웬만하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82세 당뇨 어르신, 보청기가 잘 안 들린다 하시는데 수술 가능한가요? 네, 보청기가 잘 안 들릴 때 연세 많으시고 당뇨 있으셔도 당연히 수술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공호흡 적응증이 되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귀가 꽉 막힌 느낌이다. 침을 삼키면 뚫리는 느낌인데, 네, 병원에 가봐야겠지요. 그래서 이게 감기 걸리고 귀가 꽉 막힌 느낌이다 하면은 삼출성 중이염일 수가 있고요. 침을 삼키면 이관이 열리면서 아마 고막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살짝 뚫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고막 내시경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오늘 다 돼서요.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